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손석희 이후의 최고의 언론인스타 강진구 기자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동의대학교의 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하실 때 우리 저널리스트 또는 언론인의 자세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실 줄 알았더니 혁명가 얘기를 이야기하시는 거네. 이분은 그냥 세상을 해석하는 분이 아니고 진실을 그냥 알리는 분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사전 질문지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응원한다. 반드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어요. 우리 강준기 기자님의 이 건투와 건강을 위해서 크게 한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거 아까 우리 강준기 기자 말씀하셨는데 진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카드를 들고 계신가 이걸 기대하셨죠? 저도 그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맥이 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위 문건이 있고 공문이 있으니 이거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하면 진짜 이게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기 전까지 좀 가볍게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용 기자님 뭐 대충 이제 프로필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진행을 하려면 해봤더니 생일이 1967년? 네, 1월 28일. 음력으로. 제가 똑같습니다. 음력으로 67년 1월 18일입니다. 네. 혹시 몇 시에 태어나셨는지? 제가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랑 음력 생일이 똑같은 분을 제가 두 번째 봅니다. 네, 제가 대학에 가니까 제 사회학과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랑 그 생일이 똑같았어요. 동기분이요? 동기요. 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있는가 보구나. 저는 생전 보지 않았던 친구가 결국은 대학에서 같은 과 입학했으면 거의 비슷한 운명이 아닌가. 그분은 좀 뭐 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도 결국은 심지어는 언론사 기자가 됐어요. 언론사 기자가 됐는데 저하고는 정 다른 방향의 기자가 제가 태어난 날이 똑같으니까 혹시 시간도 비슷한 나도 이렇게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강준 기자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서울에 좀 외진 곳에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저도 그 건물에 바로 옆에 있는 같은 건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1년 좀 늦게 대학을 들어갔고 강준 기자님 1년 이제 들어가시고 어쨌든 저는 제 운명생이랑 똑같은 분만 나오고 평생 처음입니다. 게다가 그게 강진구 기자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연 너무 좀 가슴을 울리는 그러면서도 정말 나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는 뚝뚝 걸어가겠다 주십시오 라는 호소를 이제 던지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우리 강주 기자님 관련된 것들은 잘 아시죠, 그죠? 잘 아실 테니까 특히 우리 검찰 언론 이쪽하고 좀 연관되는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그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어쨌든 이제 두 분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실질검사에서 이제 두 분 다 기각이 됐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0.1%의 기각 5만 명의 서명을 받고 이제 영장에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됐는데 그때 사실 이제 그 영장 청구가 주거 침입하고 스토킹이었잖아요. 네, 첫 번째 영장이죠. 아마 기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처음이겠지만 아마 주거 침입으로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아마 제가 첫 번째가 아니겠죠. 게다가 스토킹까지요.
원래 기자는 원래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따라다닌다고 스토킹했다고 얘기해요. 한 번에 어떻게 따라다니셨어요? 아니, 그 어떻게 따라다니셨길래? 스토킹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한동훈 장관의 관용 차량을 저희가 후배를 시켜서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한번 추적을 했던 걸 그걸 이제 스토킹이라고 몰고 간 거죠. 뭐 개인차도 아니고 관용차를. 관용차를. 네. 굉장히 기자가 따라오는 부분들의 외포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용차에 보통 비서, 운전사가 한 명 있고 수행 비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후배 기자 혼자서 단신으로 추적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의 검사들의 인사권과 수사권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고작 그래 기자 한 명이 추적하는 그 차량에 외포심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들킬까봐 그죠? 네.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 비리를 저지르는 분이 들킬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게 또 주거 침입도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 앞에서 벨을 2번 누른 것 네. 이게 진짜 다예요? 그게 다죠. 왜냐면 근데 한동훈은 제가 전화번호를 어렵게 땄어요. 근데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법무부에 들어가서 취재를 청담동 술자리 건 이제 이전서부터 한동훈 장관은 뭐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자체도 타워 팰리스인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삼성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 변호사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죠. 근데 법무부는 저희가 출입기자가 아니까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 그때 법사위 열릴 때 가서 기습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꾸로 저희는 그걸로 국회 출입까지 당했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제가 어디 갑니까? 이제 그 한동훈 집으로 방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집에 가서 그냥 저희도 사실 뭐 만나서 취재할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인터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눌러보면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실강의를 하다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 무시무시한 그 타워 팰리스가 그 인터폰 하나 없이 그냥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보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집 문 앞까지 그냥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선 사실 이렇게 카드를 대야 그 올라갈 수가 있는데 주민이 또 카드도 대줘. 그러면서 심지어 몇 층 가세요라고 해서 몇 층이라고 했더니 계속 불러줬어요. 그 주민분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집 문 앞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초인종 한번 뭐 누르고 그 한동훈 장관 계십니까? 라고 한 2번 정도 외치고 그게 다예요. 아니 저도 집에 이제 있으면 가끔씩 이제 뭐 전도를 하고 오시는 분이거나 하여튼 팔로 오는 분이 한 번씩 와서 띵동띵동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카메라를 보면 이제 밖에 모르는 분이면 이제 안 열어져요. 그럼 2번, 3번 밖에 누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다 주거침입죄. 근데 제가 지금 스토킹, 그다음에 주거침입, 그다음에 청담술자라는 명예훼손 이렇게 3건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건으로. 근데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 발표하는 거에 스토킹하고 주거침입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가 봐도 도무지 이거는 공소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게 고소건이 아니고 고발건이잖아요. 아니요. 청담동 술자리는 한동훈이 직접 고소를 했고 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했고 나머지 것도 고소를 했어요 본인이. 거의 고소인데 주거침입은 왠지 모르지만 고발인으로 돼 있어요 한동훈.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간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과 그다음에 부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본인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고소인이 돼야 되는데 주거침입은 고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보통 이제 고소를 하고 나면 직접적인 이제 피해자가 이제 그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고발은 이제 제3자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직접 좀 뛰어들어서 막 싸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래서 고발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스토킹이나 아니면 명예훼손 사건도 고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 침입은 본인이 그 안에 살고 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은 거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되는데 고발을 했고 제가 그 수사했었던 경찰관한테 이거 왜 고소 안 하고 고발을 했죠? 같이 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사관이 그거는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일개 법무부 장관이 현직 언론인을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저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압수수색도 했죠. 또 우리 뭐 앞에 이거 조국 장관이나 또 우리 저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325원.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정말 이게 지금 이제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을 정도로 장관과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우리 추미애 장관이 왔을 때 이제 검찰 개혁하려고 했는데 잘 됐냐 그러니까 검찰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상황을 보면 이제 검찰 개혁 확실히 실패한 것 같죠, 그죠? 저도 수기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민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제 검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라는 게 우리 사전의 질문지에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하십니다. 감히 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제가 여기서 이런 방안이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지금 검찰은 이제 권력기관이 아니고 저는 이제 폭력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그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결국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이제 폭력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실제로 검사들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한동훈 때문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수사권도 다 뺏기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촛불 집회에 세 분이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뭐 우연히 보더니 막 달려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막 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 분이 검찰청 직원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도 개혁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해악이 발생하는지를 저는 윤석열 정권, 이 한동훈 검찰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때 그 잔악행위 때문에 경찰권들이 사실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의 필요성들이 강하게 이루어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전 국민들이 피부로 몸으로 깨닫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된다고 한다면 1등 공신은 아마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매시하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